자, 여기 보시죠. 어디였지? 자, 여러분들 그 재고자산 있잖아요. 요 재고자산에서 이제 회계 1급과 다른 점이 뭐냐면,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들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게 우리 자동결산이죠. 그죠? 그럼 회계 1급에서는 뭐 기말 원재료 얼마, 기말 제품 얼마 이렇게 줘요. 그죠? 회계 1급 그렇게 나오고 세무 2급도 그 문제는 당연히 출제해요. 근데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기말 재고자산과 다른 애들을 결합해서 출제를 하는 문제가 이제 세무 2급 이상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재고자산과 결합돼서 출제가 되는 애고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나중에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자, 일단 보실게요, 여기. 자, 상품 T 계정의 이해, 이거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적지 인도 조건 이런 거 배우셨죠?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로 배우시면 돼요. 오늘 새로. 농담이고, 원래 해야 돼, 여기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 또 위탁 판매 같은 거랑 이제 기말재고 자산이 결합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 좀 어렵게 되면은요. 자, 해볼게 보시면. 자, 여기. 자, 우리가 상품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 상품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에야 여러분들 전산이 발달됐으니까 계속기록법을 써요.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겠죠? 전산 하나 갖다 바코드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전산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상품을 사오고 팔 때마다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을 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시는 상품 T계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상품 T계정을 써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알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얘 때문에 나오는 논리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상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기초. 차변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숫자 좀 외워주세요. 여기서는. 자, 차변의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가 기초 상품이라는 건 1월 1일 날 있는 상품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전년도에 샀었던 상품이 전년도에 안 팔리고 올해 연도 넘어왔다라는 뜻이 정확한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년도에 샀었던 상품이 300원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상품은 언제 증가해요? 사오면. 그죠? 그래서 당기의 상품의 순매입액이 700원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부대 비용은 더하고 아마 여러분들 매입 환출 같은 거 뺀다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700원. 그럼 상품 창고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총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1000원.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한 걸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12월 31일 날 차변하고 대변을 일치시켜서 마감을 해야 되니까 기말이 빵꾸 나는 곳에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말 상품이 200원이 있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000원어치의 상품을 팔 수가 있었죠. 근데 기말에 상품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200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원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죠, 여러분들? 1000원어치 중에서 200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800원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상품이. 맞죠? 근데 이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실지재고조사법은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봐서 여기가 매출 원가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끝날 때 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학원 카페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 있거든요. 촬영한 영상 회계 1급 쪽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알죠?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회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회계 1급 걸 다시 하기엔 여러분들 아예 진도를 못 빼요. 그러면 그건 정말 양해를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총 1,000원이고요. 이렇게 1,000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기초상품에서 단기상품 매입액 더하고 기말상품 빼 매출원가잖아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매출원가가 무조건 800원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이 800원 어치의 상품 있죠? 얘가 창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도둑이 훔쳐서 창고 바깥으로 가지고 왔대요. 알죠? 도둑이 훔쳐서 갖고 갔대요. 그럼 도둑이 훔쳐서 갖고 갔으면 정확한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0이죠, 0. 도둑이 다 훔쳐서 갔으니까 팔린 것에 원가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정확한 매출원가는 분명히 0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실질재고사법은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실제 창고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냥 전부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전제를 무조건 깔아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재고사법은 매출 원가를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매출 원가가 분명히 지금 사례에서 0이잖아요. 도둑이 다 훔쳐갔으면.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출 원가 800원 이렇게 봐요. 도둑이 훔쳐간 거 몰라요. 그냥 매출 원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매출 원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선적지 인도 조건 요런 애들이에요. 알죠? 자, 그래서 일단 매출 원가의 과대 계산 가능성 이거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를 내진 않지만 얘를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럼 62페이지로 갈게요. 혹시라도 이 PPT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한 방에 보내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저 개인톡 주시면 돼요. 개인톡으로 본인 메일 주소하고 성함 해주시면 제가 한 방에 다 보내요. 알죠? 한 방에 다 보내니까 단톡방에 아마 김민국이라고 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거기로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자, 그럼 여기 이제 62페이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한 항목의 결정이라는 거 해보죠.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기말재고자산에 우리가 포함시킨다라는 건 기말재고자산에 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그 이유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기초에 상품이 300원이 있고요. 300원이 있고요. 방금 단기 상품의 매입액이 700원이었죠. 700원. 자, 그리고 기말 상품이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800원 이렇게 노출됐죠, 여러분들. 방금 사례에서. 자, 근데 얘 매출 원가는 800원이 정확하게 매출 원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자산이 800원이 정확한 의미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에 회사가 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자산 800원의 내역을요, 회사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 700원은 정말 팔려서 나간 거예요. 700원은 정말 팔려서 나갔는데 100원어치는 사무실에 잠시 임시 보관하고 있대요. 예전에 한번 도둑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임시 보관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례에서 정확한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정확한 매출 원가 700원이죠? 왜냐면 팔려서 나간 700원만 매출 원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우리가 장부에 기록되는 건 원가지 매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출된 곳의 원래 가격이죠, 원가. 맞죠? 그래서 정확한 매출 원가는 700원이지 800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출 원가가 7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7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정확한 매출 원가가 700원이 되려면 이 계산 산식에서 어디 하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조정하냐? 자, 우리가 기초상품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실지재고 조사법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뭐 실지재고 조사법은 판매한 건 기록하지 않지만 사오는 건 기록을 합니다. 사오는 걸 기록하니까 기초상품은 전년도에 샀었던 거 기록했었겠죠.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 얘도 매입했을 때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얘네들은 우리가 실제로 기록한 거니까 여기서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서 조정하냐면 요 기말 상품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기말 상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300원이 돼야죠. 얘가 300원이 돼야 300 더하기 700 빼기 300 해서 700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지우고. 자, 잘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100원 있죠?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100원을요, 여기 있는 기말 상품에 가산을 합니다. 가산.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가산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걸 창고에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이 상품이 내 거다라고 개념적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만. 그러면 이 기말 상품이 얼마가 돼요? 200원에서 요 100원 가산했으니까 3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300원이 돼요. 그죠? 그럼 정확한 매출 원가는 여기 7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말 재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주냐면 이 100원어치만큼은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에 언제 가산을 하냐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가산을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창고 바깥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모두 매출 원가화 시켰거든요. 그죠?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전부 다 매출 원가 시켰어요. 동의되시겠죠? 근데 창고 바깥에 있지만 안 팔려야 돼요. 팔리면 안 팔린 거잖아요. 팔리면 매출 원가가 맞아요. 창고 바깥으로 팔려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매출 원가가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팔리진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00원은 내 거죠. 남의 게 아니라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가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애들이 총 3가지가 있고요. 요 3가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이요. 방금은 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하는지를 이유를 봤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건 얘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니? 포함하지 않니? 그러한 항목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미착 상품, 미착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미착이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쪽은 다 무역거래에 있는 거예요. 회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역 거래에 있는 걸 회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착 상품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에 아직 물건이 오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품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착 상품하고 운송 중인 상품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사례.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 자, 미국이 판매자고요. 우리나라가 구매자입니다. 이렇게. 구매자. 자, 그러면 미국은 수출하는 국가고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구두, 신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신발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국제거래는 주로 항공기 배보다는 여러분들 그 주로 배로 많이 실어 나르죠. 맞죠? 그래서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로 요 신발을 싣고 오는 배가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2월 31일 날. 그럼 아직 우리나라 구매자한테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미착품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산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과 매출원가 기말재고예요, 기말재고. 근데 지금 이 구두 신발 있죠? 요 신발이 미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신발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죠?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구의 소유권인 거 맞거든요. 누구의 소유권인 거 맞는데 지금 미국도 안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소유권으로 볼 건지를 무역거래, 국제거래에서 누구의 소유권으로 볼 건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일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선적이라는 건 배에 실는 걸 선적이라고 하죠. 그럼 배에 실는 건 당연히 판매자, 수출자가 실어요. 알죠? 그 도착지는 당연히 도착하는 곳은 구매자한테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자가 있는 곳이 도착지가 되는 거고요.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 구매자의 것이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됐죠?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말 그대로 요거요. 구매자의 것이 되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이름 자체가 앞에 선적이죠? 그 말은 선적을 했을 때 바로 구매자께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배에 딱 실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나라께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얘는 이름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라 도착지죠, 도착지.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얘는 구매자한테 도착을 딱 해야 그때 구매자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께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배에 실기만 하면 바로 구매자 거. 도착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한테 그 물건이 도착을 해야 그때 구매자께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재고로 볼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재고로 볼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좀 더 어려워요. 여기가 좀 더. 자, 보시면. 자, 선적지 인도 조건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죠.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 거다 요건 있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내 거다 요건은 선적지라고 할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께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구매자가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나머지를 만족하면 구매자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창고 바깥에 있죠. 구매자는 지금 본인의 창고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안 팔렸죠. 왜냐하면 구매자는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구매자의 창고에는 없죠. 구매자의 창고에는 없지만 구매자가 있는 것처럼 가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자는 가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시험에는 판매자냐 구매자냐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이요.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 어디 해볼게요?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제 구매자 거예요? 도착을 해야 구매자 거죠. 여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구매자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 누구 거예요? 판매자 거죠, 판매자 거.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도착 안 했죠? 안 했으니까 판매자 거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판매자가 만족하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가산하면 되겠네요.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본인 창고에 없죠. 창고 바깥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판매자는 안 팔렸죠.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라는 건 도착해야 판 거예요, 판매자는. 이해되세요?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라는 건 도착해야 판매자는 판 거예요. 그 뜻이에요. 도착 안 했으니까 안 팔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미국이 그 구두를 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줘야 되고 구매자는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외우시길. 알죠? 특히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 가산하면 돼요. 제가 지금 전부 다 내 거다 요건 가지고 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꼭 외워주시고. 자, 나머지는 쉬워요. 자, 보시죠. 나머지. 자, 두 번째, 위탁 판매. 자, 여러분들, 위탁 판매는 뭐냐면, 내가 대신 팔아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 물건 좀 대신 팔아주면 너한테 수수료 떼줄게. 아시죠? 이렇게 하는 판매를 우리가 위탁 판매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자,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전산세무 2급 교재를 쓰는 사람이에요. 알죠? 전산세무 2급 교재를 쓰는 사람인데, 그 전산세무 2급 교재가 지금 말고요, 옛날, 한 1990년대라고 할게요. 1990년대에 제 교재가 이제 인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제 교재가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에야 다 온라인으로 교재 사시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로 문구점 무조건 갔어요. 문구점 가가지고 책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온라인 없어가지고. 조선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점 가가지고 샀거든요. 무조건 가가지고. 제일 짜증났어 진짜로. 지금 배송이 되니까 좋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재가 인기가 많은데 저기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강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강남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아서 강남에 있는
강남에 서점을 차릴까? 고민해봤다가 땅값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보문고 있죠? 교보문고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저 이번에 제가 그 세무이급 교재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대신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수수료 한 40% 떼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좋죠? 그렇죠? 교보문고는 수수료 먹어서 좋고, 저는, 네, 굳이 비싼 돈 안 들이고, 팔아서 좋잖아요. 서점 안 차리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부탁을 하는 사람, 대신 팔아줘 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와 같이 우리가 부탁을 받아서 팔아주는 사람을 부탁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탁자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러면 아까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는 전부 다 매출 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세무 2급 교재를요, 수탁자인 교보문고한테 100권을 전부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교재, 세무 2급 교재 100권이 제 창고 바깥으로 다 나갔으니까 매출 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30일에 교보문고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혹시 몇 권 파셨어요? 라고 했더니 교보문고가 진짜 세무 교재 인기 많으시네요. 99권은 팔았는데 한 권이 아직 안 팔렸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린 거냐면, 네, 수탁자가 팔았을 때 위탁자는 수익을 잡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나머지 한 권이 지금 교보문고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보문고에 있는 책은 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 창고에 없죠. 창고 바깥에 있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한 권을 교보문고가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권의 교재는 제 창고에는 없죠. 교보문고한테 있잖아요. 교보문고한테 있지만 제 창고에 그 안 팔린 교재 한 권은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실제로 팔린 99권만 매출 원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권을 우리가 가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암기. 자,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하고요. 그렇죠? 언제 위탁자는 수익을 잡냐면 수탁자가 고객에게 99권 팔았죠. 그때 수익을 잡는다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같이 시험에 내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와요. 암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 자, 요즘은 이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있잖아요. 1년 전. 네, 뻥이에요, 뻥. 네, 너무 오래됐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이 예비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예비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지? 해가지고 설명 못 해줬어. 자, 왜냐면, 여러분, 제가 그 대학생 때는 주로 여러분들 정수기하고 비데 같은 거 있죠? 정수기하고 비데를요, 어떻게 파셨냐면은, 어머니 한 분이 오세요. 어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비데 요즘 새로 나와가지고 진짜 좋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비데나 우리가 정수기 같으면 다 코웨이, 쿠쿠, 이런 데서 잡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수기나 비데 이런 쪽이 진입장벽이 높진 않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데 거의 명성 있는 애들 거만 주로 사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코웨이나 쿠쿠, 요런 데가 좀 차별화되게 우리 회사가 비데나 이런 것들을 기능을 갖췄다라는 걸요,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단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지러 갈게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용 판매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뜻이 시험 삼아 사용하는 판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시험 삼아 사용하는 판매. 예. 자, 얘도 사례 좀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로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 있었을 때 그 책상을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책상이 맨날 이런 책상인 줄 알았지. 그 예전에 학교에 있었던. 근데 요즘은 책상이 여러분들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막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맞죠? 되게 괜찮아 보였고. 그걸 일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해 봤어요.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그래서 비싸가지고 됐다고 한 적이 있는데 책상 가지고 사례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책상을 파는 사람인데 고객 한 분씩 찾아다녀가지고 총 100분의 고객님한테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판 거예요. 알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고객분들 100분들에게 책상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상을 고객에게, 고객 100분에게 하나씩 보낸 거예요. 되세요? 그럼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면 100개의 책상이 전부 다 제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갔죠. 이해되세요?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본다면서요. 아까 그럼 100개의 책상이 매출 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실제로 이제 99분의 고객님께서는 전화를 제가 드렸을 때, 살게요. 이거 괜찮네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사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우리가 팔렸다라고 봐요. 자, 근데 한 분의 고객께서는 책상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그냥 반납할게요 라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한 개의 책상이요. 자, 그 한 개의 책상은 제 거죠? 맞죠? 제 거. 시용 판매하는 사람 거. 그 다음에 그 한 개의 책상은 제 창고에 없죠? 맞죠? 그 거절하신 분 고객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개의 책상은 고객이 거절하셨죠?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한테 있는 책상 한 개는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팔린 99개만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근데 저는 창고 바깥으로 100개의 책상을 보냈을 때 100개를 다 매출 원가로 잡았단 말이에요. 실질재고서법에 따르면. 근데 99개만 팔렸으니까 한 개는 제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머지 99개만 정확하게 매출 원가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신다. 여기. 자,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냐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말재고에 가산한다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한 개 책상. 그럼 언제 시용 판매는 수익을 잡냐면 아까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자, 이제 할부 판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물건 할부로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부로 물건 사시면 돈부터 먼저 주세요? 물건부터 먼저 받으세요? 할부로 물건 사시면. 한 번도 안 사보셨어요? 할부로? 물건부터 받지 않나요? 그죠? 그럼 할부로 파시는 분도 물건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대가를 나눠서 받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할부로 파는 건 주로 재화죠, 여러분들.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자동차 같은 거.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할부로 팔 때, 렌트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할부로 팔 때, 재화는 인도하면 회계에서 수익 잡죠. 재화는 돈 받았을 때 수익 잡는 게 아니라 인도했을 때 수익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핵심이 요거예요. 자, 할부 판매는요, 인도하는 시점 여기,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요. 그럼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건 팔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팔렸으면 내 재고예요, 남의 재고예요? 여러분, 내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내 재고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제 재고 아니죠, 여러분들. 팔았는데 제 재고면 미친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칩니다. 자, 들어보시면 할부 판매는 대가를 받았을 때 판매자의 재고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대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인도 시점에 수익을 잡으니까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닌 거예요. 알죠? 인도 시점에 바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거 주의. 아셨죠? 자, 그러면 교재 밑줄 좀 치러 가죠. 자,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이걸로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구나. 자, 62페이지 3번.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한 항목의 결정했죠, 여러분들? 항목? 자, 제 거 보시면서 밑줄 치면 돼요. 어디가 있냐? 여기. 자, 첫 번째 운송 중인 재고 자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 밑줄치고 선적지 인도 기준, 밑줄치고 선적지 인도 기준. 자, 밑치고. 자, 밑줄. 구매자,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니까 구매자한테 가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도착지 인도 기준 잊으시고.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잖아요.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가 가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 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적송품입니다. 두 번째 간 적송품. 자, 얘는 여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미판매품 미치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미판매품은 여기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 미치고.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시송품. 자, 시송품은 거기 고객이 구입의사를 표시하기 전 해주시고. 왜 이렇게 느리지? 자, 몇 주셨죠? 표시하기 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자의 재고 자산의 포함의 밑줄입니다. 삭제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아래 할부 판매 있죠, 여러분. 할부 판매. 자, 할부 판매는 거기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미포함 여기에 외치시면 돼요.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미포함. 자, 그리고 여기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 있죠. 여기에다가 페이지 좀 적어주세요. 페이지 어디냐면은요, 여기다가 152페이지네요. 여기다가
152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152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152페이지로 가보죠. 자, 거래 유형별 수익의 인식이라고 있죠? 여기도 최근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갑자기 원래 잘 안 냈는데. 자, 152페이지, 네모 4번, 거래 유형별 수익의 인식이 있죠. 이제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62페이지와 비교. 알았죠? 이 둘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시너지 훨씬 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위탁 판매 있죠?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이거, 뭐야? 자, 밑줄 좀요. 자, 밑줄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시용 판매 밑줄, 그 시용 판매. 자, 시용 판매는 여기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할부 판매 있죠?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자, 그리고 미리 하면,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요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방송사 있죠, 여러분들. 방송사. 방송사는 대중에게 광고 전달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왜? 발생주의니까, 발생주의. 그래서 여기 방송사 밑줄 치시고, 광고에 밑줄 치시고, 그럼 여기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 밑주고,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 자, 근데 우리가 방송사는 전달하면 되는 거지만, 광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제작 기준에 제작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 나눠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광고 제작 밑주시고 여기 어디냐면 진행 기준 밑줄에 진행 기준. 진행 기준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수익 잡는 걸 진행 기준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실 게 공연 입장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차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입장권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수익이냐, 즉 입장권을 팔았을 때 수익이냐, 아니에요. 입장권을 팔아도 만약에 그 가수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 다음 그 콘서트 할 때 그럼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행사가 열렸을 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 여기가 핵심이에요. 입장권 팔았을 때 아닙니다. 아셨죠? 이거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급공사 예약 판매 있죠. 여기다 건설이라고 쓰면 건설. 알죠? 그럼 여러분들 건설도 마찬가지. 내가 건설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다면 나누어서 수익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건물을 지어주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어주는 기간에 따라서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 어디냐면 진행기준. 네, 비추 진행기준.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우리 아까 했었죠? 언제나 여기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 배당금 받았을 때 아니에요?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 매출인데, 여러분 상품권도 주의하셔야죠. 우리 상품권은 재화를 인도했을 때 수익이니까, 여기 상품권을 회수. 이거 조심하셔야 돼.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닙니다. 상품권을 회수해야 재화를 주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자, 됐고요.